일어서서 하면 편하서 이렇게. 네, 여러 번 뵙죠? 네. 네.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아, 계세요? 죄송하지만은 두 한 자리 뒤로 좀 와주시면. 예, 저거 화면을 찍어야 되니까. 나중에 할 때 또 가시고. 우리 환경법회 때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좀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환경 실천이 잘 되니까. 아, 그냥 그 나놓고 워낙 텔레비전이나 어디 미디어들에서도 워낙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대충 알 것 같고 그쵸? 네, 네. 부처님 말씀은 알듯 잘 모르겠으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환경 얘기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또 뻔한 얘기 하겠거니 좀 오늘은 그냥 일일이 집안일 좀 하자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처님 말씀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환경도 계속 하지 않으면 사실 또 잊혀져 버리고 그냥 또 습관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신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우리의 전도된 생각 그거를 원래 위치로 정상 위치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도되어 있냐 하면 부처님께서 항상하지 않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항상하길 바라죠. 이 사람이 항상 바라고 내가 항상 건강을 바라고 내가 항상 젊기를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유지되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려서 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더 뭔가를 더 가지기를 원하고 이런 전도된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나라고 할 게 없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항상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 환경 문제도 심각한지는 알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 곧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굴러갔으면 환경 문제가 오지 않죠. 저는 매일 금강경을 읽는데 금강경 항상 읽을 때마다 금강경의 초입에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보살은 마음을 내야 되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죠? 구류 중생을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하겠다는 마음 없이 알아. 구류 중생이 뭐가 있습니까? 태로 태어난 거, 알로 태어난 거, 스피에서 태어난 거, 화에 태어난 거, 생각 있는 거, 생각 없는 거,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이렇게 9가지 구류 중생이 나오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내가 구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혹시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네. 아, 벌레가 있어. 어떻게 하죠? 벌레네. 아, 이 중생을 어떻게 열반에 들게 할까? 네. 생각하시면서. 네. 그렇게, 불교에서는 인간만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인간이라는 칭호가 따로 없어요. 구류 중생 안에 인간은 어디에 들어가죠? 태로 태어난 중생에 들어가죠. 인간이 그렇게 특별하게 마치 무슨 지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태로 태어난 중생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무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인간은 마치 모든 다른 존재들 위에 군림하도록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런 착각을 하도록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물론 인간이 뛰어난 점들이 많이 있죠. 다른 동물들보다 사고를 할 수 있고 다른 동물들도 그 감정이 있고 그렇지만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인간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경애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를 하나 베려고 해도 바로 베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그렇죠. 고를 하죠. 나무야 또는 나무님 내가 이 나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나무를 베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고를 하고 그리고 베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도 고시대를 하잖아요. 다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존재들에게 항상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존재들하고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을까요?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산업화와 자본주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자연을 물질로 보고 돈벌이 수단으로 봐요.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않아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용하는, 나는 주체고 여긴 객체예요. 자연은 내가 이용할 대상 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와 자본주의에서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로 산업화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화 됐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물신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됐어요. 물신주의가 뭐죠? 물질이 신이야. 네, 황금만능주의. 돈이 최고야. 가만 생각해보면 돈을 준다고 하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돈을 따라가요, 다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 인간은 뭘 따라가냐면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인간은. 그게 인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얘기할 때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때 인간답다. 우리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죠. 근데 세상을 보면 그게 아니야. 요새는 돈을 따라. 그래서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 하는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그런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얘기했는데 팔정도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바른 길인데 그 중에 보면 정명이라는 게 있죠.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이라는 거 뭐냐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게 바른 직업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심지어 무슨 살인까지도 돈을 주면 하는 미친 세상이 됐어요. 이건 미친 세상이죠. 그래서부터 이렇게 전도된 세상. 이걸 우리가 바로 똑바로 봐야 되는데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전국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난리예요. 왜? 돈이 되니까.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산에는 누가 살고 있죠? 그렇죠. 동물과 식물,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거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저기다 케이블카를 놓으면 내가 돈벌이가 될 수 있고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케이블카 생겨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좀 잘 살겠지. 뭐야? 좀 잘 살아진다는 게 뭐예요? 돈이 좀 들어오겠지. 잘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요새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야. 그런데 부자들 치고 정말 청렴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삼성이 각종 뭐 회계 부정을 일으키고 무슨 뭘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불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벌어도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로펌 사서 재판하면 이겨요.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변호사를 아주 무슨 정관리로 하고 막 비싼 로펌에 유능한 변호사 사면 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유능한 머리로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거를 짜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의로운 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마음에는 자비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불교를 해서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지혜와 자비. 우리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다 부족하신 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를 갖추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게 연기죠. 이런 연기적인 세계 실상을 잘 깨닫고 늘 이걸 유념하고 잊지 않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는 지혜를 개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 그 이웃이라는 말에는 인간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이라 할 때 이 이웃에는 아까 말한 구류중생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고연의 몸품을 법정 스님이 해석을 하실 때 중생을 이웃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 말이 되게 역시 법정 스님답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잘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만 잘 살아가지고는 결국 행복할 수 없죠. 자연 잘 보세요. 우리가 먹고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도로 먹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먹는다는 거. 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우리가 먹는 해산물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소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린 이렇게 돌아와요. 우리에게. 그죠? 지금 낙동강 물이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아마 식수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식수를 포기하자, 좀 다른 식수원을 가져오자 해서 뭐 지수산댐을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환경단체들은 그걸 반대하죠. 왜냐하면 식수를 포기하는 순간 낙동강은 완전히 버려질 테니까. 식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인데 식수를 포기하는 순간 낙동강은 완전히 썩어버리니까 식수를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낙동강을 살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낙동강의 그 녹조 아시죠? 녹조가 이름이 녹조라고 하니까 조류 중에 그냥 푸른색을 띠는 조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낙동강의 녹조는 그런 순수한 그런 조류 종류가 아니고요. 세균이에요. 그 남세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이고요. 그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청산가리의 100배에서 6,500배 엄청나게 독한 독성이 들어있어요. 청산가리 우리가 대표적인 독약이잖아요. 독극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독한 마이크로시스틴. 근데 그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막 반죽이 돼서 막 녹조 라떼, 그죠? 완전 막 반죽이 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녹조를 가진 강물에서 뭘 하냐? 그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나온 쌀, 배추, 무,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됐어요. 그거 누가 먹어? 우리가 먹잖아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주민들 코 속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어요. 코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어요. 흡입해, 공기 중에. 에어로졸을 통해서 공기 중에. 특히 강가는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 안개 따라서 공기 중에 흘러가서 그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 아이들 코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도 사대강 얘기를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봐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봐가지고 그걸 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청문회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5만 명을 서명을 받아야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5만 명이 안 돼요. 지금 오늘이 막하는데 겨우 2만 5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 카톡으로 좀 전해드릴 테니까 그 링크 꼭 클릭하셔가지고 서명해 주시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그 뭐죠? 무슨 소녀 그 걸그룹 있잖아요. 무슨 유명한 유진스의 어떤 가수가 뭐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서
5만이 넘어가지고 국회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낙동강은 지금 낙동강 주변에 낙동강물을 먹고 주변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5만을 못 넘기고 있다는 게 이 환경법에 사람이 조금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인데. 뉴스에서 저번에 한 번 가장 심한 감이 지금 낙동강이 심각하다고 네. 뉴스를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아까 말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싶어서 그런지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다. 맞아. 내가 먹는 물인데. 그리고 낙동강에는 굉장히 소중한 아까 말한 구류 중생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물관리 정책은요, 어떻게 보냐면요, 강을 그냥 수로로 봐요. 물이 지나가는 길로 봐요, 강을. 그래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 이것밖에 없어.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살고 있다. 아까 숲에 무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고 거기에 조개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물에 사는 다양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네, 수중 생물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녹조가 생겨서 다 썩어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교환경연대에서 4대강을 100일 동안 쭉 걸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산강은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영산강에서 일단 목포 시민들이 영산강물을 먹었었는데 영산강물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포 시민들이 강주랑 같이 물을 담양댐에서 물을 갖다 먹어요. 그러니까 식수를 포기하는 순간 영산강처럼 돼요. 영산강을 완전히 다 포기하는 강이 됐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금강하고 낙동강이에요. 금강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금강이거든요. 금강에도 정말, 금강은 물고기가 물방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던 강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강이었는데 거기에도 4대강의 보가 세워지면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게 딱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지금 수문을 열고 물이 흐르니까 다시 모래톱이 돌아오고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완전히 죽지가 않았나 봐요. 다시 보이고 또 새들이 돌아오고 그런 아름다운 강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다시 지금 또 수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금강에서 텐트를 치고 200일째 지금 활동가들이 그러니까 수문을 열면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래톱들이 다 잠기고, 그럼 그 모래톱에 알을 낳고 살아가는 작은 새들, 그런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지금 200일째 싸우고 있어요. 숨을 열어두긴 안 나가겠다. 그러고 있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과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어민들이 많았었어요. 낙동강에는. 알고 계셨어요? 네. 그 어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못 살죠. 물고기 있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정부에서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는 모든 다른 생명들까지는 놔두더라도 일단 국민들을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업을 하던 사람, 그 다음에 그 금강에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 이런 농민과 어민들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평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를 만들려면 그 힘없는 사람,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면 나아가서 모든 생물이 존중받는 사회까지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우리 그 물고기들처럼 똑같은 대접을 받더라고요. 전혀 고려된 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좀 느꼈었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 번 강의를 했었고요. 자, 기후위기는 제가 이제 지구 생명체 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 생명 공동체.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그냥 지난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아, 너무 덥다. 지금도 여기는 18도예요. 상당히 덥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곡성에서 왔는데 거기는 아침 기온이 5도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더워요. 18도. 그래서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여름에 너무 덥고 그 다음에 봄, 가을은 너무 빠르고 너무 짧고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농업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메론이 재배되고 그다음에 망고,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재배되고 이런 거. 물고기들이 이제 좀 바뀌어서 명태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안 잡히고 그 대신에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올라오고 이런 기후 변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지구 생명 공동체 위기라고 한 건 기후 변화가 그냥 날이 따뜻해지는 정도면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 좋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책만 써도 되나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여기가 적도가 있으면 여기는 뜨겁죠. 뜨겁고 여기는 차갑죠. 그러면 이 뜨겁고 차가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얘는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데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순환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순환이 이제 해류의 순환이 있고 대류의 순환이 있죠. 그래서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없고 기압이 없고 이러면서 이제 순환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사만사온을 하잖아요. 겨울철에 아무리 추워도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해서 우리가 살만한 겨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류와 대류가 있었는데 지구가 전체로 뜨거워져요. 그래서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고요. 지금 지구 기온 평균 몇 도 올랐다고 하죠? 1.2도 올랐는데 이게 1.5도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인간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는 시스템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스탑 1.5 이렇게 얘기해요. 1.5도보다 더 뜨거워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빙하가 녹아요. 그럼 여기 평균 기온이 1.2도인데 여기 적도는 한 0.8 정도 올랐다고 치면 여기는 한 2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똑같이 1.5도씩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극지방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해수면이 상승이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부산도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어업이나 또는 항만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나 마을들이 옛날부터 바닷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수면이 상승이 되니까 피해를 입죠. 바닷물이 범람하고 해수면 상승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니까 그 동해안 쪽으로 가보시면은 해수욕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모래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깔려야 되는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해마다 이 해변이 깎여 나가잖아요. 침식.
계속 침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절벽처럼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지금 해안선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거기다 모래를 갖다가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없어져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갑고 뜨거운 이 온도차가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온도차가 옛날보다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류나 해류가 흘러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기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후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붕괴라고, 시스템이 무너져. 기후 붕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지방은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 같은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전신으로 보내주죠. 여기서 이렇게 해류가 대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근데 여기가 이제 차갑지가 않고 얼음이 다 녹고 차갑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느릿느릿 움직이죠.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순환이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안 되고 느릿느릿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정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가 여기 정체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폭염이 돼요. 폭염이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게 또 어느 데로 가가지고 또 막 폭설이 막 내려요. 그렇게 이제 기후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붕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생태계를 엄청나게 오염시켰고 서식지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생물다양성이 붕괴됐어요. 생물다양성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태계가 오염됐다는 건 뭐예요? 아까 플라스틱으로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의 폐수라든가 농사, 축산, 우리가 생활용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과 공기, 땅이 다 오염됐어요. 그리고 서식지가 파괴됐어요. 거기를 일단 어떤 소식 파괴, 아까 이를테면 설악산 케이블카가 생긴다. 여기 우리 통도사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대요. 케이블카를 못 놓는다는 거는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던 생명들이 거기서 못 살잖아요. 서식지가 파괴되죠. 서식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강이 오염돼서 어떻게 됐어요? 서식지가 파괴됐죠. 오염됐어. 그래서 생태계 오염과 서식 파괴로 아까 씨가 말랐다 했죠, 물고기들이. 우리 주변에 예전에는 야생 동식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시화되면서. 그리고 농업이 엄청나게 늘었고 축산업도 늘고 공장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서식지가 점점 파괴됐죠. 그래서 그 야생 동식물들 살 수 있는 터전인 이 생태계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서식지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낙동강에도 지금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신공항을 지으면 부산 사람들은 이제 저 인천까지 안 가도 되고 여기서 비행기 탈 수 있고 편리하겠지만 거기는 낙동강 하구예요. 그죠? 가덕도 낙동강 하구예요. 낙동강 하구는 특히 하구는 이 바다와 그 다음에 그 민물이 만나는 그 경계수역은 엄청나게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또 가덕도에는 오래된 동백섬도 있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반딧불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우리 환경팀하고 의논을 할 건데 내년 계획을 짤 건데 내년에 반딧불이를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해요? 뭘 개발을 해? 가만 안 놔둬. 아까 제가 처음에 자본주의와 산업화를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이 가만히 있으면 자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냥 혼자 갖고 있어. 이건 자본이에요. 내가 그걸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걔가 씨앗이 돼서 그게 돈을 막 굴려줘서 그래야 자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요? 자본주의는 계속 뭘 만들고 뭘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가 되면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지자체장이 선거를 할 때 이 선거 자금을 소위 말한 토호라고 하죠. 이런 세력들이 돈을 많이 대준대요, 물밑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자체장이 되면 보온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 지자체장이 됐으니까 뭐도 짓고 뭐도 만들고 뭐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준다고 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힘에 의해서 계속 각 지자체마다 뭐가 막 생겨요. 그런데 과연 가덕도에 살고 있는 생명들한테 물어봤나? 여기다 공항을 지어도 되겠니? 아까 제가 정부가 가덕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기다 지어도 좋겠니라고 물어보지 않은 것처럼, 다른 생명들한테 물어보지 않은 것처럼 국가는 자기들이 이 파트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지방정부든 국가정부든 정부가 그 권력을 쥐는 사람이 그 말을 의논하고 말을 듣는 파트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파트너가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도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리고 많은 환경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물다양성이 계속 붕괴돼요.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계속 개발해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이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물다양성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량난, 기후난민, 감염병, 공공업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자, 식량위기는 왜 올까요? 아프리카에 엄청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식량난을 겪게 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프리카는 원래 낙원이었어요. 우리처럼 막 열심히 일 안 해도요, 나가면 그냥 먹을 게 널려 있고요. 기후가 좋아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며칠 막 몇 달씩 막 축제를 하고 놀아도 돼요.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수탈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를 보면 막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 이렇게 막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국경선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 부족들이 여기에도 살고 여기에도 살고 여기에도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부족하고는 왼수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안 보고 살았어요. 근데 경계선이 이렇게 지어지면 얘네 부족 안에 얘네 부족이 들어와 있어요. 싸우겠죠.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이 국경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백인들이. 여기는 영국령, 여기는 네덜란드령, 여기는 포르투갈령, 여기는 프랑스령. 자기들이 다 막 땅 따먹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독립해준다고 해갖고 국경선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나라라는 건 별 의미가 없었고요. 그냥 조그만 부족이 거기서 족장을 선출하고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뭐 가면 사냥할 수도 있고 뭐 채취할 것도 있고 뭐 농사짓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그 자원들을 많이 빼앗겼는데, 그 뒤로 또 뭐가 있냐면 이 기후위기가 와가지고요, 가뭄이 수십 년 동안 막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화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식량난을 겪고 있는 거고, 저는 아프리카를 보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요.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가물어지고. 그리고 올해 지금 쌀값이 엄청 또 폭락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40kg에 77,000원이었는데 올해 69,000원이래요. 무려 7,000원이 떨어졌어요. 거의 10%가 떨어졌는데. 20kg에? 40kg, 20kg에? 20kg.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가 떨어졌는데 모든 물가는 지금 엄청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져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농자재면 엄청나게 비용은 다 투여가 됐는데 모든 비용이 다 늘어났는데 쌀값은 떨어졌어요. 어쨌든 식량 위기가, 지금 우리는 쌀은 풍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쌀 이외에
다른 모든 곡물들은 다 수입해요. 10%도 안 돼요. 밀, 옥수수, 콩, 이런 참깨, 뭐 들깨, 뭐 팥, 뭐 실제로 자급하는 거 10%도 안 돼요. 다 수입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은 수입해서 먹어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돼서 막 이제 전체적으로 식량 수확량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값이 천정부지 오르겠죠. 값이 오르는 거면 다행이에요. 나중에 안 팔고. 우리 그 흔한 그 별거 아닌 마스크 사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 샀어요? 마스크가 품귀, 그죠? 네. 식량, 근데 마스크는 그렇다 쳐요. 식량이 그렇게 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 사려고 우리가 줄 서야 돼. 쌀 사려고 줄 서야 돼. 한 사람 앞에 20포대 이상 못 사.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뭐 밀가루, 콩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는 게 올해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병멸구가 엄청 심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절반 이상이 우리 마을 앞에 놈들은 절반 이상이 병멸구 피해를 봤어요. 그 중부 지방이죠. 남부 지방이요. 남부. 곡성. 곡성 그쪽입니까? 네. 이쪽에 그 진주 이쪽에도 네. 멸구가 완전히 다 썰었어요. 네. 처음에 너무 가운데 요만한 동그랗게 이렇게 멸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점점 퍼져가지고 이논, 저논 막 퍼져나가고. 그래서 생산량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쌀값이 떨어졌어.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그럼 쌀값이 올라야 되는데 왜 쌀값이 떨어져? 그거 모르지.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사실 그 풍년이잖아요. 거의 태풍 같은 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 거. 이쪽 지방은 멸구로 이제 했는데 다른 데 지방이 잘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쌀값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이쪽 지방에서만 그랬는데 만일에 그게 막 더 확산됐다고 이게 별멸구가 이 병충해가 심해지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새는 약도 개인이 안 하고 마을 단위로 드론으로 이렇게 농업체 입장에서 쫙 해주잖아요. 그걸로 해서 안 되는 건데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이 병충해가 더 기성을 부리는 거죠. 뜨거운 날씨에 적응을 한 거죠. 농민들 이야기는 말이에요. 농민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어저께도 그 10월에 갔다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멸구가 하나도 없었대요. 없었는데 금년도 간 거는 다 중국에서 들어온 바람으로 해갖고 멸구가 다 그 바람으로 중국에서 지금 옮겨왔다. 그 병충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뱀멸구가 있은 게 제가 그 하동 쪽인데 그쪽에 사람들 이야기는 한 30년 농사를 지은 사람도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다. 굉장히 하여튼 완전히 썰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는 일부 지역이 병멸구였다 치는데 만약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흔하게 생각하고 쉽게 봤던 쌀이 이제 품기가 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돈이 있어도 쌀을 마음대로 못 사는 때가 돼요. 그게 식량위기고요. 기후 난민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금 난민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난민이라고 생각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이 되기도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태계 이 식량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 가뭄이 막 계속되고 있어 사막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난민, 기후 난민들도 점점 많아져요. 그 다음에 감염병, 우리 팬데믹, 코로나. 예전에는 감염병이 여기 지역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감염병이 도는 게 팬데믹이잖아요. 이런 팬데믹이 코로나가 지금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은 몇 년에 한 번꼴로 다시 올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감염병. 그러니까 날이 뜨거워지니까 바이러스들이
여기 적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열을 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열을 나게 해주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이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건데 열이 막 고열이 나는데도 바이러스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기후변화에 적응한 거죠. 바이러스들이. 근데 인간은 적응이 늦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는 변형을 엄청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런 감염병이 생기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점점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점점 부가 축적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우리가 제일 부자 나라라고 꼽는 미국이 극단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전에는 다 미국처럼 되려고 했지만 이제 미국은 우리 모델이 될 수 없어요. 팬데믹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 돌보지 않아요.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 의료 시스템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요. 우리처럼 의료보험이 다 보장을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 보험료를 내야 돼요. 우리 지금 개인 보험들 다 들어있죠. 삼성생명, 무슨 금호생 뭐죠? 무슨 교보생명 이런데 다 그렇게 자기가 개인이 보험료를 내서 보험을 다 들어야 그 보험 혜택을 갖고 병원에 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을 들 돈이 없잖아요. 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 체계가 국가가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어서 엄청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불평등과 빈곤이 격심해지는데 점점 더 이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불평등 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자들과. 근데 이게 아까 자본주의라고 했잖아요. 자본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계속 돈을 벌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냐면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를 통해서 잡아요. 자본이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불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를 뺏어가지 않도록 국가가 규제를 하고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부 정책 그걸 잘 하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자본이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런 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인류세, 6번째 대멸종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혹시 인류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류세.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지구 신생대, 뭐 고생대, 백악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백악기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쵸, 주라기고. 우리 지구에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 5번째 대멸종 때 공룡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때 포유류는 땅속에 사는 아주 작은 생명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5번째 대멸종 때 살아남았어. 그래서 막 진화를 거듭해갖고 드디어 인간도 나오고 그게 이제 막 지구의 강자가 됐어요. 포유류가. 근데 지금 5번째 대멸종 이후로 12,000년 전에 대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홀로세기가 시작됐는데 이때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지구 이 기후 시스템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생명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그게 홀로세예요. 신생대 마지막 세대로 홀로세인데 이 홀로세가 앞으로 5만 년은 더 지속될 수 있었으나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대가 바뀌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5만 년은 갔었을 텐데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후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대멸종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세다. 왜냐하면 인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지질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후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세다. 그래서 부산에서 올해 그 세계 지질학회가 열렸었어요. 이 논쟁이 뜨거웠어요. 인류세를 공식적인 지금 우리의 그 시대로, 지질 시대로 명명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거의 비등비등 해가지고요. 결론을 못 내렸어요. 원래는 올해 결정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정이 안 났고요.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지금 거의 반반 인류세라고 인정하는 학자, 인정하지 않는 학자. 근데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류세로 보고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그래서 대멸종이 시작됐다. 지금 초입에 입구에 들어섰다고. 그런데 그 대멸종의 그걸 가장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이 1.5. 1.5도 이상 기후가 올라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인간 손을 떠났다. 하고 하는 게 1.5도. 그래서 보면 홀로세 시대는 안정된 기후와 풍부한 담수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했고요. 그리고 해양이 건강했어요. 그런데 인류세 들어오면서 지금 생물 멸종에 들어섰는데 그 근거로 기후위기, 기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파괴됐고 생물 다양성이 손실됐고 해양이 산성화됐고 아까 말씀드린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담수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질소 및 인이 축적되고 토지 개간 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와 인은 어떻게 축적되냐면 농사 질 때 비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화학 비료만 예전에는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퇴비 있죠. 유기농 퇴비. 그것도 문제가 너무 많이 뿌려요. 왜 그걸 너무 많이 뿌리냐면 축산을 통해서 그 걔네들이 너무 많이 지금 우리나라 축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의 그 배설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걸 계속 막 걸어놓고 해서 지금 너무 많이 질소와 인이 축적됐어요. 우리가 이 지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질소와 인도 그 물질 순환을 해요. 순환. 자연은 순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순환. 대기도 순환하고 해류도 순환하고 이렇게 순환하는데 물질도 순환해요. 물질 순환 대표적인 예가 물 보세요. 물은 어떻게 순환하죠? 이제 바닷물이나 물이 수증기로 이제 올라가죠. 그럼 수증기가 이제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내려요. 그래서 담수가 되고 그것이 다시 또 흘러서 바다로 가고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인도 순환을 해요. 질소도 순환하고 이런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 너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순환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이런 순환 시스템이 다 깨지고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저 선생님이 저 첫 번째 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과학자들은 홀로세라는 완전히 지구 시스템 네, 앞으로 나오세요. 과학자들은 홀로세라는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이 붕괴되고 새로운 지질대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인간에 의한 변화라고 하며 인류세라고 하고 과거의 인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시대에 인간의 영향이라는 의미에서 자본세라고도 한다. 지구 시스템은 9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적인 역치가 명확히 정의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산성화,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이용 생물 다양성의 상실, 질소와 인의 순환, 환경에 변화를 주는 화학물질, 중금속이나 유기화학물질에 의한 생물권의 오염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
시점에 이미 한계를 넘었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 두 번째.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류의 영향 역시 인류세의 주요 속성 중 하나다. 지구에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멸종으로 공명이 사라졌다. 인류세는 6번째 대멸종을 예고하고 있다. 생명 다양성 과학 기구 IPBES는 2019년 현재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절멸 위기. 절멸 위기에 처했으며 절멸 속도가 과거 1000만 년 동안의 평균 전멸 속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빠른 것을 예고하고 있다. 네, 어렵죠. 그렇게 지금 지구의 이 생명 시스템이 지금 한계를 넘어섰다. 어떤 거냐면 한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기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0.1, 0.2, 0.3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좀 더워도 그냥 살만하네. 좀 추워도 살만하네. 어떻게 될까요? 더. 죄송합니다. 맞았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기. 보자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부셔지는 거. 이게 바로 지구 생명 공동체가 무너지고 멸종. 그래서 영국에서는 멸종 저항 운동을 해요. 우리 멸종되지 않겠어. 우리 멸종되기 싫어. 멸종 저항 운동을 해요. 멸종 저항 운동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요. 막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막 그 고흐의 해바라기 막 이런 작품에다가 막 물감을 써요. 작품 훼손해요. 정말 고가의 작품. 그럼 막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우리 지금 멸종에 가고 있어. 우리 멸종의 위기 앞에 있어. 이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야. 우리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스탑 일정.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연신해서 빠른 속도로 나머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표면 온도가 우리가 감축을 하면 왼쪽처럼 될 거고, 감축을 안 하고 지금처럼 펑펑 쓰면 오른쪽처럼 돼서 빨간 지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지구가 되면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 빙하가 녹고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은 몇 미터까지도 가능하고, 방글라데시 투발루가 사라지고, 네, 미국도 해안의 40%가 해안에 사는 인구들이 많아서 40%가 파괴적인 범람에 노출되고, 투발루 장관이 지금 여기가 원래는 땅이었는데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그 땅 위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히말라야도 지금 계속 해빙되고 있어요. 만년설의 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산사태가 나고 물 부족이 있는데 이 히말라야에 의존해서 사는 인구가 무려 1억 5천만 명이나 돼요. 아까 기후난민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 수 없어요. 다 기후난민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 뭐 인도, 중국, 인도 이쪽에서 지금 다 이 영향으로 살고 있거든요. 거기 이 사람들이 다 못 산다고 하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할까요? 국경을 봉쇄한 이번에 트럼프가 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경을 봉쇄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기후위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기후위기에 어떤 오바마 대통령은 이걸 안보의 문제라고 봤어요.
왜냐면 기후 난민들이 계속 넘어오면 미국은 그걸 지켜야 되니까 안보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이거는 지금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는 도시들을 집어넣고요. 네, 우리는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아시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40만 개를 매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에너지가 지금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서는 물폭탄을 일으키고, 어디 가서는 폭염을 일으키고, 어디 가서 폭설을 일으키고, 폭재가 계속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은 이 에너지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폭염과 폭우로 이제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뭐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로 닥친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폭염과 폭우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냥 따뜻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폭설이 와가지고 뉴욕이 이렇게 잠기는, 그러니까 눈에 갇히는데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막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하여튼 다 죽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속도를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현실이 됐어요. 이 투마로우는 영화였는데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돼가지고 이 지방은 굉장히 그 따뜻한 온대 기후를 가진 미국의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큰 눈이 온 적이 없는. 그런데 이 지방에 이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우리나라도 섬진강이 범람하고 하천 동곡들이 말라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광주가 제한 급수를 할 뻔했는데 다행히 잘 넘겼습니다. 아프리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엄청나게 많은 가뭄이 있다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모래가 있는 여기가 강이었어요. 강의 흔적도 안 보이죠. 완전 사막화됐어요. 영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 개미와 배짱이 혹시 보신 분? 네, 개미와 배짱이 한번 꼭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 적으세요. 개미와 배짱이 꼭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부분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건 재밌어요. 그 여성 주인공들이 여기는 아프리카는 이 여성들이 이제 자기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너무 가무니까. 그런데 그걸 기후변화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때문이고, 이 온실가스는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럼 그 산업화를 통해서 이익을 본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대표적으로. 그래서 미국을 가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 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발 이 기후위기를 멈춰달라. 여기에 대응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 가서 농부들을 만났는데 미국 농부들은 막 다양한 채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기는 옥수수밖에 안 돼. 영화 인터스텔라도 보면 어떻게 돼요? 옥수수밖에 안 돼. 그죠? 거기 막 컴퓨터며 각종 그 첨단 기술 장비들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오로지 먹고 사는, 어떻게든 옥수수라도 잘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남잖아요. 아프리카가 저는 우리의 미래 같은 느낌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옥수수밖에 안 되는 건 농사가. 근데 저도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지니까 채소가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채소를, 저 채소 좋아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나요. 이렇게 우리는 맛있는 다양한 채소들을 골고루 먹는데 옥수수밖에 안 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어떡하지? 채소를 볼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꼭 보시고요. 네, 산불. 캐나다, 호주, 한 번 산불이 나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큰 비가 와고 저절로 꺼져
꺼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뭐 우리나라도 강원도 산불 나서 헬기가 막 동원되고 했지만 헬기가 껐어요? 껐어요? 비 와서 껐어. 자연적으로 꺼지지 않는 한 못 끄는 이제 대형 산불들. 우리나라는 곳에 이렇게 원전이 있는데요. 원전 담벼락까지 불이 왔었어요. 만약에 원전으로 불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엄청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원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위험한 발전소라는 거. 부산에 고리발전소 지척에 있죠. 거기 문제 생기면 부산, 울산 시민들 어떻게 대피하라는 매뉴얼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훈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는 훈련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답이 없기도 하겠죠. 대피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하다. 안전해.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원래는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야? 불안해할까봐 아예 안 해요. 근데 원래는 해야 됩니다.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후쿠시마에서 사고 났잖아요. 뭐 때문에 났어요? 쓰나미 와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진 나고 있잖아요. 대피 훈련 해야 돼요. 안전관리 해야 되고요. 다 해요. 왜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거를 믿는 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멸종. 우리나라 부산나무가 고상당하고 있고요. 멸종되고 있고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식량공급, 세계보건 인프라 등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렇게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시리아 내전은 가뭄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뭄이 시리아 총 80%의 소가 가뭄으로 인해 죽었어요. 그걸 전쟁 안 나겠어요? 이렇게 농사도 못 짓고 소도 죽는데. 네. 수단 내전 같은 경우도 20년간 가뭄이 지속됐었고요. 이런 원인을 볼게요. 아시겠죠? 온실가스는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게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적당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너무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너무 커져서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 메탄은 축산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폐기물과 축산이 많이 나와서 양은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지만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영향은 크기 때문에 21이라고 써졌죠? 21배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메탄도 매우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온실가스 세계 분포를 보면 에너지,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에너지죠. 에너지를 만드는데 73.2%의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전기 및 열 생산하는 게 32%, 철강, 우리나라 주요 수출 항목이잖아요. 철강.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대기업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삼성하고 포스코. 반도체가 에너지 엄청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낼게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철강, 포스코, 이번에 불이 났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지가 모르겠어요. 철강에서 에너지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송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행기, 배, 자동차 이런 수송. 그런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죠? 그럴 것 같죠? 그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려고 봐봐 얼마나 에너지를 쓰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서 비행 항로를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기차로 갈 수 있는 데는 기차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지금? 공항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15개 공항이 있어요. 와, 좋죠. 그런데 또 10개 신공항을 더 짓는 분. 이건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 좀 막아주세요. 제발. 좀 불편해도 참으시고, 김해공항 좀 이용하시고, 김해공항 좀 고쳐 쓰시고. 원래 그 컨설팅 맡겼잖아요. 프랑스 업체에. 그때 김해공항을 고쳐 써라 이게 컨설팅 결과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안 하고 왜 가덕도로 넘어간지 아세요? 왜 가덕도로 넘어갔냐?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그랬죠.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이 그럼 표 줄까봐 바보같이 안 줬는데 부산 시민들이 그러면 민주당에 표 줄까봐 막판에 선거 앞두고 질 것 같으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예타 면제. 예타가 뭐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것도 다 면제하고 무조건 하겠다. 그럼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찍어줄 줄 알고 바보같이. 그런데 왜 김해공항에서 가덕도로 갔냐? 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거 해줘. 그거 해주면 아마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찍을 거야 라고 속여먹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속셈이 뭐였냐? 김해를 개발하려는 거예요. 공항 때문에 그 주변이 개발 제한되잖아요. 거길 개발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를 개발하려고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가. 가덕도로 가면 또 가덕도에서 또 개발할 게 막 생겨. 가덕도 주변에 또 이쪽에 또 엄청난 메가시티 만든다고 막 개발 계획을 막 줄줄이 세워놨어요. 자본은 계속 굴러가서 이윤을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는 사람들은 소수의 재벌들이에요. 가덕도 신공항 하면 부산에 막 떨어질 것 같지만 대부분의 그 수주는 지금 누가 갖고 가요? 그 수주 누가 해요? 현대가 돈 버는 거예요. 부산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벌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부산 시민들, 아까 말 못하는 동식물들. 배출국 보면은 우리나라는 10위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한 10위권 정도 되잖아요. 그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온실가스도 이렇게 많이 내뿜습니다. 대륙별로 보면은 아메리카, 호주, 이런 쪽 유럽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는 조금 밑에 조금 발전했는데 고통은 제일 많이 겪고 있는. 부자들 10%의 부자들이 49%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정의의 문제 생겨요. 기후정의라고 해요. 기후정의. 왜? 부자들이 돈 벌어서 혜택은 제일 많이 보고 온실가스 제일 많이 나는데 책임이 있는데 보통 누가 아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 어민들,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자 나라에서 미국, 유럽에서 산업화하면서 온실가스 발생했는데 아프리카, 투발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쓰기는 우리가 열심히 썼어요. 혜택을 다 봤어요. 애들이 태어났어요. 얘네들은 야생동물 구경도 못해. 오자마자 미세먼지, 폭염, 폭우, 폭설 이런 기후재난에 직면해 있어요. 세대 간의 문제. 핵발전소, 우리를 전기 막 팡팡 썼어요. 방사능 오염된 그 폐기물들. 누가 감당해야 돼? 후손들한테. 니네가 잘 관리해. 떠넘기는 거. 세대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이런 정의의 문제가 생겨요. 제가 1.5도가 티핑포인트라고 했죠. 1.5도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걸 발표해요. 1.5도에서 넘기면 안 되겠다. 1.5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악당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온실가스 안 줄이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 빨리 꺼야 되는데 오히려 해외 수출하고 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돼요.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온실가스를 요만큼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팍. 우리 요만큼만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몇 퍼센트 줄인다고 했죠? 40% 줄인다고 했어요. 40%.
온실가스 일단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까지 100% 줄여서 아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렇게 탄소 중립 뭐냐면 자연은 흡수를 합니다. 탄소를 아까 질소 순환처럼 탄소도 순환을 해서 뭐 바다가 흡수하고 숲이 흡수하고 토양이 흡수하고 다 흡수를 해요. 자연이 흡수하는 양만큼만 내뿜겠다. 이게 탄소 중립이에요. 근데 그 양이 아까 말한 조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은 각자 찾아보시면 다 널려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죠? 다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냉난방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여기 왔었어요. 그때 실내 온도를 26에서 28도. 에어컨 저기 있는데 26도 이하로 내리고 쓰신 분. 나는 25도나 24도, 23도. 다 지키셨거든요. 26도 이상.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집에 보일러. 18도에서 20도. 자, 18도, 20도 이상 올린다. 나는 21도, 22도, 23도, 24도 올린다. 네, 22도. 네. 20도 해놓으면 추운데. 살짝 추워야 됩니다. 집에서 그냥 내복 입으실 정도로 추워야 됩니다. 아니, 내복을 입어도 추워요. 20도 하면. 네, 저는 18도까지 해봤어요. 22도는 해야 되겠던데. 아무리 저는 지금 집에 19도에 맞춰놨거든요. 네, 보일러를. 그리고 그냥 전기장판, 잘 때는 전기장판 쓰고요. 그러면 아주 추울 때만 잠깐 야간에 아주 춥지만 않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반팔 입고 여름에 살 정도로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 모든 과정에서 다 쓰레기가 나와요. 중요한 거, 요거 알려드릴게요. 생산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생산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통하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폐기하죠. 자, 생산할 때 에너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이 생산할 때 그 원천적인 물질을 어떻게 해요? 땅에서 추출하죠. 추출할 때 엄청난 에너지와 토양 오염,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추출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 다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자연을 추출해가지고 생산할 때 에너지 나와요. 유통할 때 에너지 나와요. 소비할 때 에너지 나와요. 폐기할 때 에너지 나와요. 이게 바로 직선형 경제예요. 지금 산업화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직선 이렇게 그냥 끝. 그러면 또 생산하려면 추출해서 생산하고 또 폐기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자연은 뭐라 그랬어요? 순환. 그럼 우리의 경제도 순환 경제로 가야 돼요. 우리의 경제도 순환 경제로 가야 돼요. 그럼 순환 경제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폐기가 아니라 폐기는 없고 얘가 다시 생산으로 가야 돼요. 자, 그게 5R 운동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재사용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500벌의 가사를 보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왕비가 보시를 했어요. 부처님 제 승단에 500벌의 가사를 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500벌이 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500벌이나 보시를 받았으니까 기존에 입고 있던 낡은 가사는 버리겠죠?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덮개로 씁니다. 가사는 없으니까 이제 잘 때 이렇게 덮개 씁니다. 자, 덮개로 쓰다가 또 낡으면 어떻게 될까요? 깔개로 씁니다. 깔개로 쓰다가 또 낡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석 같은 그런 깔개로 쓰다가 또 낡으면 이제 진짜 버리겠죠? 걸레로 씁니다. 이제 걸레로 쓰다가도 걸레도 이제 완전히 허물로 보내져가지고 걸레로도 못 써. 그럼 버리겠죠? 또 뭘 걸음인가?
진흙하고 흙하고 그렇죠. 반죽을 해서 이렇게 벽에 바르거나 집을 지을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원래 자연은 순환하듯이 우리의 경제도 순환해야 돼요. 순환 경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쓸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쓰십시오. 저도 옷 같은 거 떨어지면 걸레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잘 리사이클, 재활용은 여러분들 분리배출 잘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분리해가지고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활용하잖아요. 이게 재활용이에요. 근데 재활용할 때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리유스, 재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정찬 스님이 열심히 그 현수막 가지고 가방, 이게 재사용이에요. 그 형태를 그 물질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고 다시 어떻게든 쓰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에너지는 가장 적게 들면서 효율은 가장 높고. 자, 가방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쭉 새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가방을 재사용, 다시 이게 재사용하면 에너지는 가장 조금 쓰면서 효율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가치 창출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은 그 자체를 이제 다시 변형을 시켜가지고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게 재활용이죠. 요새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업사이클링도 리유스, 재사용하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하면은 뭐 다양한 제품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안이 뭐가 있냐면 줄이는 거. 소비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에너지도 에너지 수요 자체를 지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석탄화력 발전소, 핵발전소 다 끄고 태양광,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도 무한히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에너지를 줄이는 거.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줄이는 거. 그래서 냉난방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열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된다. 사지 않는 거 중요해요. 사지 않기.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소비 없는 날로 삼겠어.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은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저 같은 경우 1년 내내 별로 사는 게 별로, 먹는 거 외에 사는 게 별로 없어. 이 옷은 아마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거의 예쁜데요. 앞으로 40년 더 입어도 돼요. 네, 아까 입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애지간하로 지금 이 스타킹도 엊그저께 어디 농민의 마당에 갔더니 1,000원짜리 이렇게 물건 이렇게 재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주는 1,000원 주고 산 거고요. 뭐 하여튼 다 얻어 입습니다. 저 목도리는 우리 신우님 준 거고, 하여튼 어디선지 다 얻어서 입어요. 사지 않아요.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네, 저도 근데 물건 뭐 선물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다 줘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있냐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줘요. 근데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러면 거절하기. 집에 갖다 놔봤자 저 안 쓸 것 같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트 같은 데서 뭐 사면 뭐 준다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나한테 별로 필요도 없는데 공짜는 양배물도 먹는다고 그냥 공짜니까 이런 거 안 해요.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집에 갖고 가면 어차피 안 쓸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거절하고. 그래서 OR 운동 있어요. 리퓨즈, 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 랏은 뭐냐면 썩히는 거, 퇴비화하는 거.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하면 뭐가 되냐면 순환이 됩니다. 폐기하지 않고 다시 순환. 네. 그래서 순환 경제를 하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 지금의 이 선형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서 OR 운동,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구